설탕 들어있는 물질이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회사 중심으로 일하고 모여 살고 이러기 때문에 나 혼자 좋은 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한 끼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포기를 한다. 그게 점심 식사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은 바깥 사람들이랑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점심을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은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간헐적 단식 개념에서도 아침 안 먹는 게 좀 좋은 면이 있어서 아침은 가볍게 하거나 안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점심을 만약에 채소 중심으로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다든지, 현미밥만 조금 넣어가지고 반찬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 그 도시락으로 한다든지, 또 그거 하면 주위에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 두 명 붙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점심을 어쩔 수 없이 외식을 꼭 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저녁을 잘 드시든지 이렇게 한 끼는 최대한 나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최소 3,000보에서 4,000보 정도는 걷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8,000보에서 10,000보까지 걷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운동이 모자라다 그러면 최소한 5층 계단 정도는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드리고 걷기 습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후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걷기 운동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혈당 피크 이루는 거를 확실히 이 산을 낮춰줍니다. 계단은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당뇨로도 멀어지고 고혈압으로도 멀어지고 암으로부터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40대 넘으면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가 나올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위험 요소 있으면 2년에 한 번씩으로 줄던가,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그런 검진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검진이 있을 때 그 검진을 건너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에 바쁘다고, 내지는 귀찮다고, 내지는 간단한 검사인 조영제를 먹고 하는 엑스레이 방법으로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방법만으로는 조기 위암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않는 건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그 건강검진을 하라고 날아왔으면 그건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 내지는 구역부토가 발생한다, 내지는 설사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증상이 있으면 그걸 건강검진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놓쳐요. 오히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나이대에 맞는 검사들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증상에 맞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해당 과에 맞게 가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응급실에서 진단되는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의 암치료 성적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암치료율은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단됐다고 무조건 절망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동시에 수비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 온열치료라든지 고압산소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면역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학이 얘기하는 암치료라는 게 수술항암 방사선에만 완전히 매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보험도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재발될 때까지 왜 이 치료를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암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수술항암 방사선으로 암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은 공격형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재발을 방지를 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1분 진료, 3분 진료로는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줄 역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료하는 게 수술항암 방사선 해가지고 암이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다시 자기가 평소에 암에 걸린 그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럼 그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암세포는 내 몸에서 자라고 있고, 그 암세포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는 것이 내가 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내 몸이 1cm의 암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에만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1억 개에서 10억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몸의 30조 개 세포 중에서 이렇게 해서 10억 개가 암세포가 됐던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스스로 뛰어냈다고 내 전체 몸에 암이 없을까요? 하루에도 5,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는 건 혈행을 타고 어디에나 다 암세포가 가 있겠죠. 또 암세포의 그 대사 과정 중에서 스템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캔서 스템셀,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숨는 거죠. 면역세포들 사이에서 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에는 암세포가 아닌 척 변화되어 있다가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다시 암세포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술하는 방사선만으로 내 몸의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판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잔소리 그냥 잔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